예, 우리 지난 시간에 복소 지수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복소 지수함수고요. 물론 A가 실수면 양수일 때 이렇게 또는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변할 테고, A가 복소수면 A의 실수 부분 R이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출렁이는 거고, A의 실수 부분이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출렁이면서 0으로 수렴하는 거죠. 이산 시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계를 떠올리면 베타가 양수라는 건 알파가 1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발산하면서 출렁거리면서 발산하는 거고,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출렁이면서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리고 베타가 실수여서 알파가 양의 실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혹은 이렇게 되겠죠. 예. 자, A가 순허수면 출렁거리는 정연파였고요. 이산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베타가 순허수면, 즉 알파가 exponential j 오메가 꼴이면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영원히 정연파적으로 진동하는 그런 신호가 되겠죠. 하지만 연속 시간에서와는 달리 여기 exponential j 오메가에 해당하는 그 오메가의 값에 따라서 주기 함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차이를 잠깐 보죠. 일단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냐 하면,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를 대비시켜 볼게요.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의 집합을 우리가 harmonically related 신호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생긴 것들이 기본파라면 오메가 0 대신에 k 오메가 0을 대입하면, 그러면 기본 주파수는 정수배 되고 기본 주기는 정수분의 1배 돼서 결국 주기를 공유하는 그런 정연파가 나오죠. 그리고 연속 시간에선 이런 정연파들이 무한히 많아요. k를 점점 크게 하면 k 오메가 제로는 점점 당연히 커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더 빠르게 진동하는 그런 정연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주기를 갖는 주기 신호이고, 이산 시간에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데, 먼저 오메가 제로의 내용에 따라서 주기 신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 지난번에 했고요. 그래서 이산 시간에서는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가 유리수일 때만 얘가 주기 신호였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오메가 0 대신에 오메가 0 플러스 2파이를 대입해도 결과는 당연히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exponential j 오메가 0 곱하기 exponential j 2파이 n이 좌변인데 얘가 1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exponential j 오메가 0 n이라는 이산시간 정연파는 오메가 제로에 2파이를 더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속 시간에서와는 달리 오메가 제로를 점점 크게 함에 따라서 점점 빠르게 진동하는 정연파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냐면 이런 제한이에요.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볼게요. 오메가 제로가 절대값이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만 오메가 제로가 절대값이 커지면서 진동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순간 오메가 제로의 절대값이 파이를 넘어서는 순간 파이보다 절대값이 작은 다른 오메가 제로와 같은 주파수를 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오메가 제로가 0이면 어떤 상황입니까? 직류죠. 그렇죠? 오메가 제로가 0이면 직류죠.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n은 1이니까. 오메가 제로가 2파이면 어떻죠?
직류죠. 그렇죠? 오메가 제로, 이런 주기성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0이나 2파이나 같은 주파수예요. 연속시간 정연파에서는 0하고 2파이는 당연히 2파이, 그야말로 2파이라는 주파수로 변하는 정연파죠. 그렇죠? 그런데 이산시간에서는 0과 2파이는 같은 주파수예요. 그래서 같은 주파수 패턴이 반복돼요. 얘가 그걸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파이 이내에서만 오메가 제로의 절대값이 커짐에 따라서 실제로 더 빠르게 진동한다는 특성을 지닐 뿐이에요. 절대값이 파이를 넘어서는 그 지점에서는 절대값이 파이보다 작은 주파수와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 오실레이션의 속도가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exponential j n분의 2파이 n이 주기가 n인 이걸 내가 xn이라고 하면 주기가 라지 n인 그런 정연파죠. 자, 이 그림은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라지 n이 얼마인 경우입니까? 어떻게 보면 되죠? A번 어떻게 보면 되죠? 라지 n을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exponential j2파이에는 항상 1이니까. 그렇죠? 맨 아래 오른쪽에 있는 건 라지 n이 얼마인 경우죠?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다음 상을 보죠. 이제 얘를 볼게요. 얘는 라지 n이 얼마인 경우입니까? 8인 경우인가요?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코사인 4분의 파이 n이에요. 그러니까 n이 얼마인 경우입니까? 8인 경우죠. 보이죠? 8개마다 한 번씩 패턴이 반복되는 거. 자, 이제 오메가 제로 관점에서 보면 얘는 오메가 제로가 다른 색깔로 표시. 얘는 오메가 제로가 0, 얘는 오메가 제로가 8분의 파이, 이 파란 거는 오메가 제로가, 이건 이제 씁시다. 얘는 오메가 제로가 세 번째 겁니다. 4분의 파이. 오메가 제로를 점점 키워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키워가다가 오메가 제로가 파이가 되는 게 바로 이거죠. 맞습니까? 이게 오메가 제로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n의 실수 부분인 코사인 오메가 제로 n만 보는 거예요. 오메가 제로가 파이인 경우. 아까 좀 전에 무슨 얘기했죠? 이산 시간에서는 오메가 제로를 키울수록 절대값을 키울수록 진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나 다만 오메가 제로의 절대값이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해당한다 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파이가 가장 높은 주파수를 뜻해요. 그렇습니까? exponential 파이 j 파이 n이 뭡니까? exponential j 파이 n exponential j 파이 n은 exponential j 파이의 n 제곱인데 exponential j 파이라는 게 뭐죠?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지저분해지는데. 그러니까 주파수가 파이 또는 마이너스 파이라는 건 매 스텝 변화하는 신호예요. 매 스텝 변하는 신호보다 더 빨리 변할 수 있나요? 그렇죠? 매 스텝 변하는 신호의 주기는 뭐죠? 매 스텝 변하는 신호의 주기는 뭐죠? 이인 경우지. 그렇죠? 2인 경우라면. 주기를 더 짧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주기가 1? 주기가 1인 경우가 이거 아닌가요? 맨 왼쪽에 있는 거? 직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빨리 변하는 신호의 주기는 2예요.
그리고 그때의 주파수는 파이예요. 명백히 가장 높은 주파수가 존재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명백히 가장 높은 주파수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내가 여기 오메가 제로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n에서 현재 상태가 오메가 제로가 파이인 경우인데 아무 생각 없이 오메가 제로를 계속 키워볼게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볼게요. 오메가 제로 4분의 7, 좀 이 그림입니다. 4분의 7파이 맞죠? 그렇죠? 4분의 7파이 절대값 파이보다 크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림으로 보면 뭐랑 똑같죠? 이제 요건 지워버리고 랑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나 4분의 7파이나 같은 주파수란 얘기예요. 4분의 7파이는 파이보다 크지만 파이보다 작은 4분의 파이랑 같은 주파수였다는 거죠.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모든 건 2파이라는 주기로 반복이 되죠. 이거 다시 볼까요? 모든 건 2파이라는 주기로 반복이 돼요. 모든 건 2파이라는 주기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4분의 파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게 0쯤 있었고 파이가 이쯤 있나요? 마이너스 파이 이쯤 있고 4분의 파이다 2파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4분의 9파이인가요? 그렇죠? 얘하고 얘는 같은 주파수예요. 또 4분의 파이에서 2파이를 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분의 7파이인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9파이 다 같은 주파수예요. 2파이만큼 떨어져 있죠? 같은 주파수예요. 물론 이 그림은 마이너스 4분의 7파이일 때가 아니라 4분의 7파이일 때인데 코사인 오메가 제로 n에서 오메가 제로가 양수는 무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따질 땐 절대값을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7파이는 4분의 파이, 4분의 9파이랑 같은 주파수고 물리적으로는 절대값이면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7파이나 4분의 7파이나 파이나 잘못 얘기했죠. 4분의 파이나 다 같은 주파수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 대신에 물론 여러분이 원하면 파이보다 큰 값을 대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넣은 값은 파이보다 절대값이 작은 값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산시간에서 주파수를 볼 때는 파이하고 마이너스 파이에서 절대값이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서만 보는 게 편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주파수라는 게 존재하니까. 가장 높은 주파수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가장 빨리 변하는 신호의 주기가 2라는 사실과 연결이 되는 거죠. 주기가 2인 주기 신호의 주파수가 파이인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얘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연속 시간에서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연속 시간에서는 파이 k n이 잘못 얘기했죠. 파이 k t죠. exponential j k 오메가 제로 t k를 점점 크게 하면 점점 높은 주파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건 무한히 많아요. 하지만 이산시간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생기겠죠? 반복되죠? 이산시간에서 주파수는 항상 주기적으로 변해요. 그건 오늘 벌써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장 높은 주파수의 절대값이 파이다 라는 사실에서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이산시간에서 파이 kn을 계속 K를 바꿔가면서 만들어내다 보면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함수는 정확히 large n개, 즉 이 신호의 주기만큼 있어요.
자, 기본 주기가 라지 n인 신호가, 기본 주기가 라지 n인 신호가 이겁니다. 기본 주기가 라지 n인 신호. n분의 2파이 n. 기본 주기가 라지 n인 신호예요. 기본 주기가 라지 n인 신호. 여기서 2배하고 3배하고 4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주기를 공유하는 신호들이 서로 다른 신호가 정확히 라지 n개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걸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이 연속시간에서는 무한히 많으나 일산시간에서는 딱 주기만큼만 있다.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의 조합으로 주어진 주기 신호를 표시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공식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그게 푸리의 급수죠. 그러니까 푸리의 급수는 무한히 많은 기저함수의 조합으로 주어진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산시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n개의 기저함수의 조합으로 주어진 신호를 쓰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유클리드 공간, n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주어진 함수를 베이시스 벡터들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문제랑 똑같아요. 유한계의 변수를 찾는 거예요. 항상 풀 수 있어요. 연속 시간은 필연적으로 극한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무한히 많은 신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푸리의 급수에 관한 얘기도 이 사실만 보면 연속 시간이 훨씬 어렵겠구나. 무한히 많은 기저함수의 조합으로 주어진 신호를 표시하는 것과 딱 n개의 기저함수의 조합으로 주어진 함수를 표시하는 것. 질적으로 다른 난이도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함수에 관한 얘기 다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스텝 함수 얘기로 넘어가죠. 교수님. 예. 아까 앞에서 예. 그 A 있잖아요. A n이 1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어느 거죠? A 그림에서 A가 A에서 n이 1인 이유가 n이 무한대요. 요거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좋은 질문인데요. 상수는 주기가 1인 주기 신호인 거예요. 이산시간에서. 왜냐하면 이산시간에 독립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정수뿐이니까. 그게 이제 그 이산시간과 연속시간의 또 다른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연속시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주기는, 무한히 많으니까, 주기 중에 제일 작은 주기를 이야기하는 게 좋겠고, 그게 기본 주기다. 기본 주기는 다 잘 정의되는데, 예외적으로 상수함수에 대해서만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상수함수의 주기는 모든 양수인데, 양수 중에 제일 작은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산시간에서는 모든 0보다 큰 정수 중에 제일 작은 수가 뭡니까?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함수에 대해서도 기본 주기가 정의되고 그 기본 주기가 1이라는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1이라고 썼지만 임의의 자연수가 주기인 거예요. 상수는. 연속시간에서는 임의의 실수가 주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양수가 주기야. 그러니까 최소값이 없었지. 이산시간에서는 임의의 양의 정수가 주기야. 최소값 있죠.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산시간에서 상수함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걸로 충분해요. 이걸로 충분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지수함수에 관한 얘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스텝과 임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대표 함수 두 종류를 이야기하기로 했죠. 첫째 이야기가 지수함수에 관한 것이었고 이제 마무리했고, 둘째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는 유닛 임펄스와 스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대표 함수인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좀 더 선명해질 텐데, 대충만 이야기하면 지수 함수의 조합으로 주어진 함수를 표시하는 것은 온갖 변환과 관련이 돼요. 푸리의 급수, 푸리의 변환, 나아가 라플라스 변환. 그리고 지금 이야기할 스텝과 임펄스는
우리가 곧 정의할 선형 시불변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출발점은 주어진 신호를 임펄스들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어떻든 주어진 신호를 무언가의 조합으로 표시를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고, 그 무언가가 지수함수이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임펄스이기도 한 거죠. 자, 이산시간에 관한 이야기 먼저 할게요. 우리 지금까지 연속시간 이야기하고 병렬적으로 이산시간 이야기도 한다, 괄호 안에 놓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이산시간 이야기 이번에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특히 이 부분은 이산시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주 편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신호화 시스템, 옛날에 내가 학생 때 신호화 시스템 어떻게 들었냐 하면 연속시간에 관한 이야기 다 듣고 그리고 2부에서 이산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개념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나란히 얘기하면 돼. 어떤 예컨대 푸리에 급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개념을 먼저 얘기하고 푸리에 급수의 연속시간 버전, 푸리에 급수의 이산시간 버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병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건 그렇게 하는 대신 따로따로 직렬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한다면 내가 학생 때 했던 것처럼 연속시간 이야기하고 이산시간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이산시간 이야기 먼저 하고 연속시간 이야기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개념을 훨씬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아까 벌써 단서가 하나 나왔죠? 푸리에 급수. 나 같으면 이산시간 얘기에서 먼저 해요. 우리의 교과서는 물론 이제 그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얘기할 때는 연속시간 얘기를 먼저 하는데 푸리에 급수를 이산시간에서 이야기할 때는 되게 편해요. 그냥 유한계의 함수의 조합으로 쓰는 거니까. 극한도 등장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연속시간에서는 차원이 달라지죠. 그야말로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유한 차원에서 무한 차원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똑같은 개념의 이야기를 이산시간에서 할 때 훨씬 편하다. 임펄스에 관한 얘기는 더욱더 그러하다. 왜 그런지는 보죠. 임펄스는 계속 좀 논란거리일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복잡하게 할 텐데 1장에서 그냥 어떤 논점이 있는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2장에서 부분적으로 해소를 할 거예요. 자, 이산시간에선 아무런 수학적인 논점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게 유닛 임펄스 혹은 유닛 샘플이고 이렇게 정의된 게 유닛 스텝이에요. 여기서 유닛이라는 말은 별게 아니라 요 0이 아닐 때의 값이 1이라는 얘기예요. 이 값이 1이 아니고 다른 값이면 유닛이라는 말만 빼면 돼요. 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유닛 스텝이고 잘못 얘기했죠. 유닛 임펄스고 이게 유닛 스텝이에요. 별거 아니죠.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델타에는 자, 델타라는 기호를 쓰는데 델타에는 un에서 un-1을 뺀 거랑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un을 오른쪽으로 하나 이동한 게 un-1이고 그래서 un에서 un-1을 빼면 이거 하나 남는 거죠. 그래서 델타와 u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un에서 un-을 뺀 거. 이산시간에서 옆에 있는 거 뺀 거죠. 이게 나중에 이산시간, 연속시간으로 가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바뀔 것 같은가요? 뭔가 미분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빼는 거 미분, 더하는 거 적분입니다. 빼는 거에 극한, 더하는 거에 극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올 거다라고 이제 예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U의 차분을, 이런 식의, 이걸 우리가 차분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U의 차분을 델타라고 하면, U는 델타를 더해서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그리고 얘가 이것과 같다는 것은 여러분이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확인해 보기로 하고.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죠. un은 델타 m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n까지 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n이 음수라면 이런 상황인 거죠. m축에서 델타 m을 그렸을 때 n이 0의 왼쪽에 있으면 음수면 여기까지 있는 거 다 더해도 여전히 0인 거죠. n이 0을 넘어설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전부 더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1이 있으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0보다 작을 때는 0을 다 더한 거고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딱 1 하나 나오는 걸 더한 거죠. 그게 뭡니까? 이거죠. 정확히 이거죠. 그래서 u의 차분이 델타, 델타의 합이 u. 연속지연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u의 미분이 델타, 델타의 적분이 u.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유닛 임펄스, 유닛 스텝. 그리고 주어진 신호를 이제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표시를 하고 나서 시스템을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선형성과 시불변성이라는 우리가 다음 주에 언급할 그런 성질을 만족하면 경우 이야기가 아주 잘 풀려요. 자, 이런 성질이 성립합니다. 뭐 엽지 않게 알 수 있겠죠. 델타 n이라는 것은 n이 0일 때만 1인 거니까 xn의 델타 n을 곱하는 것은 그냥 x0의 델타 n을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델타 n을 곱한다는 것은 x 가운데 x0만 샘플링 한다는 의미예요. 또 델타 n-n0는 n이 n0일 때만 1인 값이니까 그런 함수니까 xn에다가 델타 n-n0를 곱한다는 것은 xn0에다가 델타 n-n0를 곱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델타 n-n0를 곱한다는 건 n0에서의 x값을 샘플링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샘플링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 쉽죠? 이산시간. 이산시간은 쉬워요. 미분, 적분도 필요 없습니다. 빼기와 더하기예요. 자, 이제 연속시간에서 이에 대응하는 이야기를 해보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뭔가 스텝은 잘 보이죠?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스텝 먼저 정의를 할게요. 이게 유닛 스텝 펑션이에요. 유닛이라는 말은 여기 1이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이 아니고 다른 값이면 그냥 스텝 펑션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t가 음수일 때 0, t가 양수일 때 1. 뭐 빠진 거 없나요? t가 0일 때 정의가 안 돼 있죠. 어떻게 정의하고 싶어요? 가운데 값? 처음부터 가운데 값이 나오네. 이거 선택하고 싶은 사람 없나요? 이거 선택하고 싶은 사람 없나요? 다시 말해서 이걸 선택하고 싶은 사람 0일 때 0이라고 놓는 거죠. 이걸 선택하고 싶은 사람 또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거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경우죠. 물론 여러분이 원하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식 용어를 쓰면 우극한 또는 좌극한 또는 두 개의 평균 뭐 그런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별로 개의치 않고 싶어요. 불연속점에서의 함수값 정의 안 해도 돼요. 물론 이제 불연속점에서 함수값이 의미가 있는 문제에서는 따져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다룰 문제는 불연속점에서의 함수값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수들을 주로 적분 비슷한 걸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적분이라고 하지 않고 적분 비슷한 거라고 한 이유는 그 함수를 바로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그 함수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더하고 하고 나서 적분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적분할 거예요.
불연속 함수의 적분이 가능하면 불연속점에서의 함수값은 적분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면적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적분될 것이기 때문에 안 정의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연속시간 유닛 스텝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나는 0에서 정의 안 할게요. 이렇게 다 배워둘게요. 정의 안. 자, 이제 이산시간에서 차분한 게 스텝의 차분이 델타니까 여기서도 u의 미분이 델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t가 음수일 때 0이라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고, t가 양수일 때 1이라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고, t가 0일 때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심지어 난 정의조차 안 했고, 설령 내가 정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불연속인데 어떻게 미분이 됩니까? 그렇죠? 연속일 때도 안 될 수가 있는데, 운 나쁘면. 그러니까 u를 미분해서 델타로 정의를 하고 싶은데 일단 가능하지 않아요. 미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이렇게 살펴볼게요. 일단 u를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극한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극한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델타 0에서 1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0에서 1로 델타분의 1의 기울기로 증가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되는 순간 1로 머무는 거지. 자, 그러면 적어도 요 u 델타 그래서 한 번 더 쓰면 위에서 정의한 u 델타의 극한으로 u를 쓴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 u 델타는 미분이 가능해요. 0보다 작으면 0이라는 상수니까 0, 델타보다 크면 1이라는 상수니까 0, 0과 델타 사이에서는 델타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0과 델타에서는 u 델타 미분할 수 없죠. 0과 델타에서 u 델타 미분할 수 없죠. 근데 안 하면 돼요. 우리 앞에서 u 0에서 정의 안 했잖아요. 그냥 불연속인 상태로 놔두면 돼요. 델타는 t가 델타보다 작으면 0, t가 잘못 얘기했죠. 0보다 작으면 0, t가 델타보다 커도 0, t가 0에서 델타 사이면 델타분의 1. 두 군데서 정의하지 않았죠? 0과 델타. 상관없어요. 이거는 앞에서 ut를 불연속점인 0에서 정의하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델타를 미분할 수 없는 0과 델타에선 그냥 잘못 얘기했죠. u 델타를 미분할 수 없는 0과 델타에서는 델타를 정의하지 않으면 그뿐이에요. 왜라고요? 미분 적분할 거니까. 예. 저거 유닛 스텝이 저거의 극한이라 했잖아요. 예. 근데 저기서 보면 이거를 x가 0일 때, t가 0일 때 함수값도 0이잖아요. t가 0일 때 네. 그럼 극한으로 보내면 정의 안 한 거지. 저거 지금 u 델타에서 u로 가는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예. u 델타에서 t가 0일 때 함수값이 0이잖아요. 그 정의 안 하셨다고요? 아니요. u 델타는 t가 0일 때 함수값이 0인데 네. 그거의 극한은 u에선 정의하지 않겠다는 거지. u에선. 여기서는 당연히 0으로 정의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냐 하면, 자, u 델타의 극한으로 u를 얘기하는 게 그럼 이게 해도 되는 일이냐? 라는 수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극한을 따진다는 건 사실은 그 두 개의 차이가 점점 차이의 절대값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함수의 차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지. 이제 그런 얘기를 엄밀하게 내가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문제도 간단치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연속 함수의 세상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u 델타는 델타가 아무리 작아도 연속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u 델타의 극한은 연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함수의 세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U 델타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연속함수의 세상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의할 수 있는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U 델타의 극한으로 U를 보는 건 그냥 연속함수의 극한으로 불연속함수를 상상할 수 있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는 거지. 그런 얘기였나요? 네, 그런 이야기를. 네. 지금 앞으로 불편한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수학적으로. 불편한 거 아니에요? 불편한 건 나쁜 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U 델타에서 U로 가는 과정은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델타에서 델타로 가는 과정은 이건 심각해요. 이건 어떻게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 0으로 가는 거죠. 뭐 아까 질문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예. 델타에서 델타로 가는 과정은 간단치 않아요. U델타에서 델타로 갈 때 바뀌는 성질은 연속성이라는 성질이었는데 델타에서 델타로 갈 때는 바뀌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봐도 델타는 어떻게 봐도 얘는 함수가 아니니까 극한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U 델타의 극한으로 U를 본 것처럼 U 델타의 미분인 델타의 극한으로 델타를 볼 거냐? 냉정히 말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왜냐하면 델타 t는 함수가 아니니까. 함수가 뭐죠?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치역에 있는 원소가 유일하게 대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0에는 뭘 대응해야 돼요? 0에 유한한 숫자를 대응하는 순간 0에 유한한 숫자를 그러니까 t가 0일 때 델타 t에 유한한 숫자를 대응시키는 순간 델타 t를 적분한 건 0이에요. 왜냐하면 면적이니까. 근데 델타는 어떤 겁니까? 모든 양수 델타에 대해서 면적이 1로 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델타를 다 적분한 게 모든 델타에서 1인데 이거의 극한인 델타라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델타 0이 어떤 상수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0에서 상수가 대응하면 안 돼요. 델타 0은 상수이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무한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충동은 생기지. 왜냐하면 얘가 델타가 0으로 가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다? 무한대 숫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숫자가 아닌 기호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인 거죠. 그래서 U 델타는 델타가 0으로 가면 U라는 불연속 함수를 수렴하지만 델타라는 함수는 델타가 0으로 가면 함수로 수렴하지 않아요. 따라서 U 델타의 극한은 존재하지만 델타의 극한은 수학적으로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미분할 수 없는 U를 바로 미분할 수 없는 U를 바로 미분해서 델타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워서 이런 식의 우회로를 선택을 했는데 우회로를 선택을 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델타라는 함수는 표현이 그런데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로 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냥 함수로 보기 어려워도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에 극한을 생각하면서 계속 논리를 전개할 수는 있는 거죠. 실제로 델타라는 함수는 디렉이라는 물리학자가 만들어낸 건데 디렉 델타 함수라고 얘기했죠. 수학자가 이런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물리학자가 용감하게 잘 만들어서 썼고 그게 너무나 잘 작동하니까
나중에 이걸 수학적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소화를 해요. 그래서 함수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겠죠? 함수가 아닌 뭔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뭔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이 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떻든 수학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형식으로 뭔가가 제안이 됨. 그런데 그게 물리학이건 어떤 과학이건 그 영역 안에서 힘을 발휘하면 내 생각엔 사후의 수학적 정당화가 가능한 상황 아니겠나 싶은 거죠. 디렉 델타 함수 정확히 그런 경우에 어떻든 여전히 찝찝해요. UT를 미분한 게 델타다. 델타 T를 적분한 게 U다. 사실은 델타 T를 적분한 게 U다라는 것은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나 여전히 델타 T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는 걸 적분해서 U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여전히 이상한 거죠. 하여간 지금 UT의 미분이 델타고 델타 T의 적분이 U다라는 것은 이산시간에서 이야기한 U의 차분이 델타고 델타 다 더한 게 U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연속 시간으로 어떻게 확장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 근데 이제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건 그냥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보다 하고 이 장에서 조금 더 따져볼게요. 힌트만 하나 드리면 U는 이렇게 함수로 볼 수 없어요.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어요. U는 누군가를 만나야만 돼요. U는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를 하는 거라고 보는 순간 이제 저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홀로 떨어져 있는 U는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게 전부 다 홀로 떨어져 있는 U들이죠. 그렇죠? 전부 홀로 떨어져 있는 U들이. 잘못 얘기했던 홀로 떨어져 있는 델타들. U는 문제 없습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델타들은 나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함수가 아니니까. 델타는 뭔가를 만나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장에서 조금 할게요. 그리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singularity function 또는 generalized function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장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산시간 임펄스 얘기하면서 샘플링 프로퍼티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 xt의 델타 t를 곱하면 x형의 델타 t를 곱한 것이 되고 xt의 델타 t-t0을 곱하면 xt형의 델타 t-t형을 곱한 거. 즉 델타 t를 곱한 건 x0을 샘플링하는 거고 델타 t-t형을 곱하는 건 xt형을 샘플링하는 거다. 샘플링 프로퍼티라고 부르고 여전히 좌변이나 우변이나 델타가 있죠. 홀로 떨어져서. 그래서 난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얘네들이 좌변에 있는 거나 우변에 있는 거나 어떤 거와 맺는 관계가 동일하다면 그러면 좌우변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 모든 게 너무나 어려우면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처음 이런 함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델타 델타의 극한으로 보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그래서 이 샘플링 프로퍼티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것은 이 그림에서처럼 보는 거죠. 델타가 있고 여기다가 xt를 곱하면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나오겠죠. 물론 0과 델타 사이에서 xt도 변하지만 델타가 아주 작으면 라지 델타가 아주 작으면 그냥 x형이라는 값과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x형 델타 이렇게 그리고 델타가 0으로 가면 뭔가 델타로 간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찝찝해요. 여러분이 이거를 나 별로 불편하지 않는데 뭐가 불편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 불편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더 함수의 개념을 엄밀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불편함의 출발점은 이거거든요. 델타 델타의 극한으로 델타를 보는 게 불편한 거예요. 델타 델타의 극한으로 델타를 보는 게 불편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괜찮은 거라고요. 극한의 문제인 거죠. 델타 델타라는 함수는 델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극한이 없어요. 그 없는 걸 있다고 말하면서 델타 t라고 부르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과학의 역사나 수학의 역사에서 많이 하는데, 어쨌든 분명하게 델타의 발견은 이런 맥락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이대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걸 정당화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를 델타의 극한으로서가 아니라 얘가 다른 함수랑 만나서 뭔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는 거죠. 이 장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스텝과 임펄스에 관한 이야기 모두 마치고요. 이 예는 우리가 그 델타를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xt를 한번 써볼게요. 이 xt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xt는 2ut-1 더하기 3 더하기가 아니죠. 빼기 3ut-2 더하기 2ut-4인 거죠. 여기서 u는 유닛 스텝 펑션.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이런 거 더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거 더하면, 그러면 이 그림처럼 나오겠죠. 이게 x예요. 자, 근데 얘를 이렇게 그린 건 우리 앞에서 이 표시가 이제 뭔지 모르지만 이걸 델타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t형만큼 이동하면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 x를 미분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는 1에서 2에서 4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리고 이 불연속인 1, 2, 4에선 당연히 미분할 수 없고 1, 2, 4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점에서는 0이죠. 상수를 미분한 거니까.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u의 미분은 델타다 라는 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냥 이쯤 되면 막 하는 거예요. 미분할 수 없는 거 미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린 거예요. 아까 델타를 이렇게 그리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델타 t-1이 이거고, 마이너스 3 델타 t-2가 이거고, 2 델타 t-4가 이거예요. 마지막 그림은 이걸 그냥 적분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냥 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얘를 봅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이런 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1에서 미분할 수 없고 2만큼 불연속적으로 변했다. 2에서 미분할 수 없고 3만큼 떨어졌다. 4에서 미분할 수 없고 그 이유는 2만큼 불연속적으로 커졌다. 라는 정보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볼 수는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분할 수 없는 걸 미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떤 거에 미분을 이렇게 그렸다면 1, 2, 4에서는 불연속적으로 변해서 미분할 수 없다라는 정보를 이 그림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편이 더 안전하겠죠. 자, 델타 때문에
끝까지 약간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놀랍게도 이 델타는 시스템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델타 없이 선형 시스템 이론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함수는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논점을 피하지는 않기로 하죠. 이 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인 신호로서 스텝과 임펄스 이야기하는 것으로 1장에서 신호에 관한 부분을 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1장의 제목이 뭐였죠? 신호와 시스템이었죠. 자,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갔죠. 1장에서 제일 처음에 신호를 연속시간 신호와 이산시간 신호로 분류했어요. 그 시스템은 신호와 신호의 관계니까 연속시간 신호와 연속시간 신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스템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연속시간 시스템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또 이산시간 신호와 이산시간 신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스템은 이산시간 시스템이라고 부르면 될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네모 박스는 시스템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기도 해요. 입력이 X고 출력이 Y인 시스템. 위에 거는 연속시간 시스템, 아래 거는 이산시간 시스템. 물론 여러분이 원하면 입력은 이산시간 신호고 출력은 연속시간 신호인 그런 시스템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뭐 어렵지 않죠? 원래 연속시간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가 continuous time을 앞으로 CT 이렇게 쓸게요. 그런데 내가 주는 입력은 그냥 이산시간 신호예요. 그런데 이거를 DA 컨버전을 해서 어떤 연속시간 신호를 만들고 그리고 나오는 출력은 연속시간 신호겠죠. 이런 시스템, 이 파란 박스 안에 있는 시스템 어떤 시스템입니까? 입력은 이산시간 신호고 출력은 연속시간 신호인 시스템이겠죠. 이런 시스템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어려워서 다루진 않을 텐데 그냥 뭐 굳이 표현을 하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불러도 되겠네. 어쨌든 이번 학기 강의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루진 않고 그냥 연속시간 신호끼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속시간 시스템, 이산시간 시스템 신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산시간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병렬적으로 하도록 하죠. 자, 앞에서 우리 신호의 예를 들 때, 신호와 시스템의 예를 들 때 사용했던 그런 전기 회로인데, 이제 이 회로의 입력은 원이 되는 신호니까 이거밖에 없죠. 출력은 내가 관심 있는 신호 고르면 돼요. 뭐 요 전류 I를 고를 수도 있고, 요 카패시터 양전에 걸리는 전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VC를 알면 I를 알고 I를 알면 VC를 아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해서 다른 쪽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입력 VS와 출력 V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DVC DT예요. 카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 미분에 C를 곱한 거죠.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VC의 미분에 C 곱해진 걸로 구하고 나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다 R을 곱한 거죠. 그래서 VS는 R 곱하기 I 더하기 VC 이렇게 해서 입력 VS와 출력 VC 사이에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RC분의 A를 이거는 내가 앞에서 일반적으로 입력을 X라는 기호로 쓰고 출력을 Y라는 기호로 썼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X가 VS고 Y가
F 있으면 Y의 미분 더하기 A의 Y는 B의 X 꼴이고 A와 B는 둘 다 RC분의 1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기회로는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나 요 미분 방정식이나 실제 전기회로는 아니죠. 실제 전기회로에 관한 모형이에요. 그림 형태의 모형. 그리고 첫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실제 시스템 대신 이런 모형을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하니까. 자, 또 다른 예를 보죠. 우리 앞에서는 그냥 넘어간 예인데 자동차의 모형이라고까지 말하면 너무나 거친 이야기인데, 내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건 사실은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각도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연료량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힘이 생기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자동차에다가 힘을 인가할 수 있다,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럼 원인이 되는 건 힘인 거지. 그래서 너무 거친가요? 그래서 내가 직접 힘을 인가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F라고 놓은 거죠. 그때 이 바닥 노면의 마찰 계수를 Rho라고 하면, 그리고 자동차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이제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F 빼기 Rho V가 되겠죠. F는 나아가는 힘, Rho V는 막는 힘. 간단히 뉴턴 법칙에 따라서 이런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왼편 가속도, 오른편 m분의 f.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또 앞에서처럼 입력을 입력을 뜻하는 기호 x를 썼죠. f가 x고 y가 v일 때, 그때 이 관계를 구하면 y의 미분은 ay 더하기 bx 꼴이고, 이때 a는 m분의 rho, b는 m분의 1이 되겠네요. 쓰고 보니까 이 시스템이나 앞에서 봤던 전기회로나 둘 다 이런 식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돼요. 미분 방정식인 거죠. 내가 이 모델을 세상에 이렇게 거칠게 모델링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간단히 놔도 기본적으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미분 방정식도 피할 수 없어요. 첫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변화하는 세상 만물을 정량적으로 기술하는 수학적 언어가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자, 이번에 2~3시간 시스템 예도 한번 들어보죠. 일단 되게 단순한 예인데, 내가 매달에 입금하는 돈을 XN이라고 하고, 잔고를 YN이라고 하고, 그리고 달마다 이자가 1% 붙는다면, 물론 X가 음수라면 돈을 빼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넣는 돈 X와 남아있는 내 계좌에 남아있는 Y 사이에는 이런 식의 방정식이 성립하겠죠. 이런 식의 방정식을 차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차분 방정식, difference equation. 이런 방정식을 뭐라고 하죠? 이런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약자로 쓰면 둘 다 공교롭게도 DE예요. 연속 시간은 differential equation, 이산 시간은 difference equation.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고요. 예, 이번엔 또 다른 이산 시간 시스템 예를 들 텐데, 앞에서 봤던 두 종류의 연속 시간 시스템의 미분을 근사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근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제를 적어도 한 번은 이런 걸 할 텐데, 미분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푸는 프로그래밍 하는 거. 그게
세상 모든 건 다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좀 이것도 약간 거친 얘기인가요? 뭐 누가 나한테 양자역학의 세상도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 고전역학적 세상은 미분방정식으로 기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을 내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 만물을 모델링하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컴퓨터로 할 때는 다 내부에서 미분을 컴퓨터는 해석적인 미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차분방정식으로 근사화해서 푸는 거예요. 가장 원시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y를 미분한다는 것은 내가 라지 델타마다 한 번씩 y를 측정해서 이런 식으로 샘플링 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거칠게 근사화할 수 있어요. 그냥 두 시점에서의 함수값을 빼고 델타로 나눈 거죠. 델타가 작으면 오차가 줄어들겠지? 왜냐하면 이 우변이 델타가 0으로 가면 그러면 dy dt로 갈 테니까. 그렇죠? 델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dy dt로 가는 어떤 양을 0이 아닌 델타에 대해서 계산한 것을 dy dt의 근사화된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앞에서 얘기했던 이 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식에 집어넣으면 이런 차분방정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형태냐 하면 이런 형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 은행 잔고 시스템하고 같은 모양이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두 종류의 연속시간 시스템과 두 종류의 이산시간 시스템의 모형을 봤는데 이걸 일반화하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연속적으로든 이산적으로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신호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스템 방정식은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연속시간, 이산시간. 좌변은 출력들이 있어요. 우변엔 입력들이 있어요. 연속시간에서 좌우변은 출력과 입력의 미분들의 조합이에요. 좌변은 출력의 미분들의 선형조합, 우변은 입력의 미분들의 선형조합입니다. 이산시간에서는 좌변은 y와 그 과거값들의 조합이에요. 우변은 u와 x 입력과 그 과거값들의 조합이에요. 과거값들의 조합, 현재값과 과거값들의 조합이라는 말과 그 신호와 그 신호의 미분들 사이의 조합이라는 말 사이에서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나요? 어쨌든 조금 전에 본 예는 모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긴 식을 좀 짧게 쓴 게 이것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 서메이션 기호를 써서 나타내면 여기 그 A의 0, A의 n, A의 0 같은 게 있는 상태이고 AN과 A0이 만약에 0이 1이 아니면 나누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성은 잃지 않고 AN을 그리고 여기서 A0을 1로 놓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일반성을 잃지 않고 without loss of generality라는 표현들이 이제 수학 관련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데 일반성을 잃지 않는 얘기는 내가 좀 특수한 사례처럼 보고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사례랑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값을 고정시킨다고 했을 때 그 고정시킨 결과로 일반성을 잃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값을 고정시켜서 특수한 사례를 다루면 보통은 그 특수한 사례는 일반적인 사례보다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좀 특수한 사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 그때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시스템에 관해서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좌우변이 모두 신호와 그 신호의 미분들 혹은 신호와 그 신호의 과거값들의 선형조합으로 표현된다라고 했는데 선형조합이라는 말이 좀 걸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연속시간만 쓸게요. 연속시간만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y와 y의 미분들의 선형조합 대신 y와 y의 미분들의 그냥 조합이라고 쓴 거예요. x와 x의 미분들의 선형조합 대신 미안합니다. 내가 여러분 좀 긴장해야 되는데 내가 x라는 기호 대신 u라는 기호를 실수로 쓸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입력을 뜻하는 기호로 시스템이 일어나서 u를 많이 쓰는데 그런데 우리는 u를 스텝 펑션을 위한 기호로 이미 사용하고 있죠. 어쨌든 선형 조합 대신 그냥 일반적인 조합을 나타내는 기호로 내가 f하고 g를 쓴 거예요. 이게 더 일반적이겠지? 그런데 그냥 y와 y의 미분들의 그냥 조합일 때와 y와 y의 미분들의 선형 조합일 때는 난이도가 달라요. 선형 조합이라는 말의 선형성 때문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선형 시스템을 다시 정의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본 이 두 사례는 연속 시간에서 이렇게 이산 시간에서 이렇게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아주 이상적인 선형적 시스템에 관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실제 시스템은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 RLC 회로를 따져도 사실은 R과 L 값, C 값이 다 일정하다고 보고 하지만 실은 전류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RLC 값이 엄밀하게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형 전기 회로가 아닌 거죠. 하지만 그래서 RLC를 온도와 전류와 이런 것의 함수로 엄밀하게 쓰고 다시 회로 방정식을 풀어보자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풀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세상의 세상 시스템의 모델은 선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선형이 아니라는 현실을 보고 선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형이 아닌 방정식을 세우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져요. 그래서 선형은 아니지만 선형으로 보고 많은 일을 한 결과와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을 비교해 보자는 거죠. 도저히 선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면 선형으로 보고 뭔가를 한 결과를 써먹을 수 없을 텐데 엄밀히 선형은 아니지만 선형이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선형이라고 보고 뭔가를 하는 게 선형이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자연스럽게 선형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1장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선형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신호에서 그리했듯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선형성 얘기 벌써 몇 차례 했는데 여러 성질을 정의하고 그 성질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시스템을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